안녕하세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한 지도 언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매일 보람찬 마음과 뿌듯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 이 일을 하면서 두 번 다신 찾아오지 않을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저를 펑펑 울게 만들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진 아주 멋진 소방대원이셨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구해내셨고,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아버지 몸에선 땀 냄새가 가득했었어요. 항상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위해 저와 동생들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아버지 어깨, 등, 팔, 다리 등을 조물조물 주물러 드리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도 엄청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아빠 위해서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야? 고마워, 내 새끼들. 내 새끼들이 이렇게 안마해주는 맛에 산다, 아빠가. 아빠, 저도 나중에 커서 꼭 아빠같이 사람 구하러 다니는 멋진 소방대원 될 거예요. 아들, 아빠가 하는 일?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빤 니들이 나중에 커서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일 했으면 좋겠어. 아버진 아빠를 닮은 소방대원이 되고 싶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셨죠. 그땐 철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직업을 그저 멋있게만 봤지만 사실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한 것이었죠. 항상 아버지가 화재나 위험한 사고 현장에 출동하실 때마다 어머닌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제발 오늘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히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에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저희 남매에겐 롤 모델이었던 아버진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희 가족만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급하게 출동하셨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혹시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그대로 손도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이렇게 가버리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여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아버지와 이별에 어머니도 저희 남매도 그저 미친 듯이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고 난 이후 제 꿈은 접히긴커녕 더욱 확고해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살리다 떠나신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니께선 제 꿈을 필사적으로 반대하셨지만 완강한 제 뜻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군대를 입대하게 된 전 부사관으로 쭉 근무를 하다 전역 후 시험을 통해 119 소방대원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막 취업에 성공했을 무렵 병으로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각자 직장을 구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동료로부터 간호사인 현재의 아내를 소개받았고 32살이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토끼 같은 자식 2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됐답니다. 그렇게 꿈꾸던 소방대원이 됐으니 인생이 완전 행복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소방대원은 생각보다 정말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직업이었어요. 확실히 겉으로만 보다가 직접 겪어보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 중 하나는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해보니 근처에 불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술에 잔뜩 찌든 사람이 누워 있었던 것이었어요. 주변엔 아주 거하게 취한 흔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말이죠. 아저씨, 아유, 아저씨, 아유, 술 냄새야. 일어나 보세요. 아저씨가 119로 신고하셨죠? 여기 불도 안 났고 사고도 안 났는데 이렇게 허위로 신고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큰 벌 받아요. 네? 아저씨 때문에 진짜 위급한 사람들한테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뭐?
야이씨, 사고가 안 나긴 뭘 안 나. 이 다리에 힘이, 아이고, 안 들어가서 아주 죽겠구만. 팔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내가 지금 당장 위급해서 119를 불렀는데, 나라돈 받아먹고 산다는 놈들이, 뭐? 허위로 신고? 큰 벌을 받아? 에라이! 술 취한 아저씨는 혀가 꼬부라진 채 횡설수설 말을 이어나가더니 이내 출동한 저희 소방대원들의 머리며 뺨이며 온갖 신체 부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분께서 그 모습을 목격하곤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는데 이미 병원이며 경찰서며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 그야말로 전적이 아주 화려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 양반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사는 양반인데 틈만 나면 119 불러대고 112 불러대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 같더라고. 저희도 처음에 신고 들어오면 출동하고 봤는데 이제 저 양반 목소리 들리면 그냥 끊어버려요. 진짜 위험한 일 생겨서 신고하는 거면 맨정신으로 하겠지. 저렇게 소리 꽥꽥 지르면서 하진 않겠죠. 이런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음이 짠한 일도 있었답니다. 4살 박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부모님께선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만에 낳은 첫 아들이에요. 워낙에 몸이 약해서 엄마가 너무 늦은 나이에 낳아서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다. 그러고 울고 있으면 우리 준이 맨날 와서 눈물 닦아주면서 엄만 천사라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천사라고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 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럼요. 준아, 다 듣고 있지? 너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일어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견디자. 알겠지? 사람은 의식이 없어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 부모님을 위로하고 아이의 손을 꼭 잡고서 조금만 버텨달라고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열 경기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것이었고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에게 찾아와 연신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우리 준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늙은 엄마 아빠랑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애긴 퇴원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인걸요. 아기가 잘 지낸다니까 다행입니다. 소방대원이 된 이후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짜증이 나는 일도 많았지만 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들도 정말 많았답니다.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치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어요. 두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소방대원으로서의 연차도 어느 정도 찼을 시기에 운명적으로 한 미혼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동 명령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출동을 해야 했기에 뒤늦게서야 후배에게서 신고 경위를 듣게 됐죠. 저기 사거리 쪽에 있는 원룸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오늘 하루 종일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도 나고 아유 아주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참다 이웃 주민이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여전히 개 짖는 소리랑 애기 울음소리만 나고 인기척은 없었다나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와서 확인 좀 해달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잠을 못 자겠다며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는 신고는 몇 번 받아보긴 했지만 오늘처럼 이런 연락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방대원 일을 하면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으론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가슴 한켠이 찝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고 장소로 도착한 저희가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소리가 들리는 집 앞에 서 있었고 계단을 올라오는 저를 보고서는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며 성화를 부리셨습니다. 구조대 선생님들 오셨네. 얼른 와서 문 좀 열어봐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난리야 난리. 애랑 강아지랑 온종일 짖고 울어대니 사람들이 아주 미쳐. 소리가 들리는 집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전 그대로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엔 정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끽해봐야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불안한 듯 계속 짖는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그 옆엔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아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주변엔 소주병들과 약통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말이죠. 누가 봐도 단순히 잠을 자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 우선 아가씨를 급하게 이송하고 주변 이웃분들에게 우는 아이와 강아지를 정중하게 부탁드린 뒤 집을 나서려던 순간 제 눈에 편지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서 앰뷸런스에 탑승했습니다. 아가씨는 다행히도 늦게 발견된 것이 아니었기에 병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겨우 여유가 생긴 전 집에서 발견했던 편지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편지지에 빼곡이 3장을 가득 채운 그 편지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가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편지인 듯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많은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힘들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랑하는 내 아들 준수를 제발 누구라도 데려가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엄마밖에 모르는 제 강아지 뽀삐도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내달라고. 지독히도 불행한 저의 인생을 담지 않게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만은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글들을 천천히 읽어내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 구조대와 환자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후 걱정이 돼서 아가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어요. 발견됐을 때와는 달리 의식이 회복된 모습으로 창가를 바라보며 앉아있더군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누구세요? 아까 아가씨 쓰러졌을 때 병원으로 옮겨다 준 119 소방대원이에요. 정신은 차렸나 몸은 좀 괜찮아졌나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그냥 걱정도 되고 마음이 많이 쓰여서 찾아와 봤어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불편해하는 기색이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아가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세상을 더럽다고 여겼는지, 그리고 옆에 앉아 계속해서 울고 있던 아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은 지혜예요. 김지혜. 엄마가 한 번뿐인 인생 지혜롭게 살라고 지어주셨어요. 참 예쁜 이름이죠? 그런데 엄만 이 예쁜 이름 하나 지어주고 제가 빛나는 건 보지도 못하고 5살 되던 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빤 엄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바로 절 외면하고 다른 여자랑 새 살림을 차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어요. 아유, 어릴 때부터 많이 힘들었겠네요. 고아원 수녀님들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평생을 고아원에서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요. 20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하는데 원장 수녀님께서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들어가 살라고. 이 정도 돈이면 방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넌 야무진 애니까 어디 가서 뭘 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래서 20살에 고아원에서 나와 원룸에 살면서 공장에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저랑 1살 차이가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저희 준수 아빠가 됐고요. 그럼 지금 애기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이 아빠요? 군대에 있어요. 제가 애기 낳은 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말 안 하고 낳았거든요. 그 집안이 절 엄청 안 좋아해서. 집안에서 안 좋아한다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 차이 때문에 결혼 반대당하는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쯤 저희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선 대뜬 남자친구를 저랑 떼어놓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 우리 아들은 너같이 근본도 없고 천박한 애랑 수준이 달라. 살아온 날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탄탄대로라고. 우리 아들은 장차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엄청난 인재가 될 만한 인물이야. 이러면서 주제 파악했으면 이만 자기 아들 옆에서 떨어져 달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대단한 집안은 맞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었던 데다 공장에서 기계 만지는 저랑은 달리 명문대까지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네, 남자친구는 그 위에 얼마 안 가서 군대 갔어요. 그리고 제 몸에 이상 변화가 생겨 혹시 몰라 검사를 했더니 임신이더라고요. 전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절망스러운 일의 연속에 듣기만 해도 절로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린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편지에 힘들다고 삶이 지옥 같다고 써놨을까 궁금했는데 차라리 몰랐다면 더 좋았을 걸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아기 생기면 좋아하던데 전 임신한 거 알자마자 든 생각이 나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가고 헤어졌어도 뱃속 아이는 남자친구 아이가 맞으니까 그쪽 집에서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 집에선 뭐래요?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한테 200만 원 정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당장 애 지워라. 그 애 낳아봤자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네 인생, 우리 아들 인생, 그리고 그 애 인생까지 같이 불행해질 뿐이야. 이 애를 낳는다고 해도 널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해줄 일은 내 눈에 흙, 아니 똥이 들어온다고 해도 없을 거고 네가 그래도 낳겠다고 우긴다면 평생 미혼모 꼬리표나 붙이고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전 세상에 혼자잖아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새 살림 차리고 기댈 곳 하나 없는 혼자인데 혹시 아기를 낳게 되면 우리 애마저도 외로움 속에 크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생명을 함부로 지우는 건 범죄잖아요. 이유 없이 뱃속에 찾아오진 않았을 테니까 나랑 인연이 되고 싶어서 온 걸 테니까 그 집에서 난리 굿을 피우든 말든 그냥 낳게 되었어요. 에휴, 너무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게 21살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월세 내는 것도 월세 내는 거고 아기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뽀삐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 다가와서 절 위로해준 제 하나뿐인 유일한 친구였고요. 20살에 자취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제 옆에만 있었던 아이예요. 뽀삐가요. 아가씨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나이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일들을 많이 겪었다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후 뒤늦게 아이와 강아지의 행방을 묻는 아가씨에게 이웃 주민분들이 잘 보살펴주고 있을 거라고 전해준 뒤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아가씨와 나눈 모든 대화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내는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마치 본인 가족 일처럼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네. 아니 무슨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끼케야 임원 정도면서 뭐 그렇게 콧대 높게 군대? 그리고 자기들이 뭔데 생명을 지우라 말아야? 참 웃겨 정말. 그 아가씨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치? 나도 얘기 듣는데 진짜 마음 아파서 혼났다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려나? 아내와 전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아가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희 부부는 아가씨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서류상의 가족이 아닌 힘들 땐 어깨에 기댈 수 있고 또 기쁠 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 개념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아가씨가 퇴원한 이후 아가씨는 이웃집에서 맡아준 아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저희 부부는 아기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주고 아내는 가끔씩 찾아가 아기 목욕시키는 법, 아기가 갑자기 아플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아기들이 먹어도 되는 약과 안 되는 약들을 구분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미혼모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저도 아가씨에게 아기랑 맛있는 것도 먹고 월세도 걱정 없이 내라면서 현금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고 말이죠. 특히 아내는 아가씨의 아들인 준수와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여보, 오늘 준수 봤는데 녀석 제법 말을 잘하더라고. 아주 똑부러져. 나한테 이모 이모 하면서 막 눈웃음도 짓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예쁘던지 웃을 때 지혜 씨랑 똑 닮았더라.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맞나 봐. 준수 볼 때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나던 거 있지? 오늘 낱말 맞추기 퍼즐 했는데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잘 해내더라고. 나중에 크면 선생님이나 교수, 연구원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아, 그리고 그 집은 강아지도 참 예쁘더라. 당신 제법 즐거워 보이네. 그럼 처음 만났을 땐 집안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온종일 먹구름이었는데 지금은 구름 뒤 맑음이야 완전. 지혜도 나한테 이제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를 가족같이 왕래하며 서로 힘을 돋궈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프면 가서 손수죽도 끓여다 주면서 말이죠. 그 사이에 아가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던 강아지 뽀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돼 같이 마음을 나누며 슬퍼해주기도 했답니다. 점점 사이도 가까워지고 이젠 아가씨가 아니라 편하게 이름을 부르게 되고 말도 편하게 놓게 된 어느 날 지혜는 아들 준수와 함께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 지혜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이 짐들은 다 뭐고? 너희 어디 멀리 여행 가니? 아니요,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드리려고요. 저 만날 사람이 있어서 이곳을 떠나려고요. 뭐? 마지막 인사?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준수도 아직 어린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준수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제 어린이집 보낼 나이도 됐고 그리고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만나서 꼭 해야 할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떠나게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저랑 준수 자식처럼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얜 꼭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진짜 섭섭해. 지엔 야무지니까 뭐 혼자서도 잘할 거라 믿지만 그래도 힘들거나 무슨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해. 너랑 준수 있는 곳이면 아줌마 아저씨는 거기가 미국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갈 테니까. 네, 꼭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혜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만 남긴 채 호련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도 휴대폰을 통해 종종 안부 연락을 하긴 했지만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기게 됐어요. 당신 지혜 휴대폰 번호 바뀐 거 연락 받았어? 아니, 연락 못 받았어. 아휴, 얜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원. 사람 걱정이나 시키고 말이야. 어디로 이사 갔는지 말도 안 해주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줘서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괜히 서운하네 이거. 휴대폰 번호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 좀 해주지. 아내와 전 벼랑간 연락이 끊겨버린 지혜를 계속 걱정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만나러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 알 뿐 어디로 갔는진 곧 죽어도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원래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다고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이따금씩 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만나고 싶다는 사람은 만났을까, 해야만 한다는 일은 잘 해냈을까, 예전처럼 아프진 않을지, 혼자 마음고생하며 살진 않을지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연락이 끊긴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상식 아저씨 휴대폰 맞나요? 미안한데 누구세요? 아저씨, 그새 제 목소리 잊어버리신 거예요? 저 조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건 상대는 저에게 대뜸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아무리 떠올리려고 애를 써봐도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떠오르지 않는. 그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누구라고? 저 지혜예요, 아저씨. 진작에 제가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제 연락드리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지혜야. 이놈아, 잘 지내고 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이 녀석아. 아이,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휴대폰 번호 왜 바꿨고. 바뀌면 바뀌었다 말을 좀 해주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 없었을 텐데 이 녀석아. 연락드릴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계속 거기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직장 때문에 쉽게 이사도 못 가고 그 자리 그대로 살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전화 줬으니 그걸로 됐어. 잘 지내고 있고 준수는 어떻게 지내? 준수는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아픈 것도 없이 완전 건강해요. 가끔은 막 성적 우수상도 타오는데 그거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절 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농담까지 하는 거 보니 내 걱정했던 게 싹 녹네. 그래, 지방 가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니 그 사람은 잘 만났고 일은 잘 해결된 거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저씨.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어디 보자. 괜찮을 것 같구나. 그럼 오늘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 지혜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데 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들어야지. 그럼 이따가 아줌마도 꼭 모시고 나오셔야 돼요. 꼭이요. 저는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에게 7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보다도 더 좋아할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내가 방금 누구랑 통화를 했는 줄 알아? 아유, 누구랑 전화를 했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어. 듣고 놀라지 마. 나 방금 지혜랑 전화했어. 뭐? 누구? 누구랑 전화를 했다고? 지혜. 7년 전에 연락 뚝 끊겼던 지혜 말이야. 당신 기억하고 있지? 세상에, 지혜가 연락이 왔단 말이야? 뭐라고 하던데? 잘 지낸대? 아픈 곳은 없대? 준순 어떻게 지내고 있대? 준순 이제 초등학생이 됐대. 세월 참 빠르지?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당신 혹시 오늘 시간 괜찮어? 당연하지. 내가 이 날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갈게. 무조건 갈게. 예상했던 것처럼 아내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남은 업무만 처리하고 뒤따라 가겠다는 말에 저는 혼자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 5분쯤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반갑게 손을 흔들며 걸어오는 지혜 옆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준수가 있었고 준수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지혜와 준수의 얼굴은 예전의 어두운 표정들은 싹 사라지고 아주 밝고 환해져 있었어요. 자, 준수야, 아저씨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어, 준수야, 너 못 본 새 엄청 많이 컸구나. 엄청 조그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많이 흘렀다. 애들은 정말 순식간에 큰다더니. 근데 지혜야, 준수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구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준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제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갑자기 제게 큰절을 올리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큰절을 받은 전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지혜는 그런 절 바라보면서 방긋 웃으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했고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듣고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맞아요. 준수 아빠이자 지금은 제 남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아저씨.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지혜를 미혼모로 만든 장본인이자 그 유명하다는 대기업 임원의 외동 아들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리고 있자 그 남자는 제게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작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이름은 김석재라고 합니다. 아예 반가워요.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아내랑 제 아들을 자식처럼 보살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빚 한 족이 없던 삶에 아저씨 부부께서 희망이 돼주셨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한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니 아들처럼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어. 나이도 아직 어린 지혜가 아들만 데리고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길래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랑 준수랑 이렇게 가족끼리 딱 붙어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 너무 잘 됐어. 그나저나 두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궁금하니까 이야기 좀 해봐. 저와 지혜 그리고 지혜의 남편은 자리에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그때 만나러 간다던 사람은 남편이 맞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아줌마께서 절 돌봐주시고 난 이후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이대로 준수가 클 때까지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식이 있다는 걸 숨기고 산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거기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말이죠.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군대 전역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짐을 싸고 준술 데리고 이 사람한테 간 거였어요. 지혜의 남편은 처음 보는 아이를 데리고 내려온 지혜를 보고 한동안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임신 사실을 집에다가 알렸을 때 어떤 취급을 당했고 아이를 낳고서 정말 힘들고 눈물겹게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는 것까지 말이죠. 결국 모든 사실을 안 지혜 남편은 펑펑 울며 지혜를 안아줬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면서 말이죠. 지혜의 남편을 보기 전엔 참 무른 사람이다. 부모에 맞서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나눠보니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책임감이 강하네. 본인도 많이 놀랐을 텐데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가족들 반대가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괜찮았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가 울고불고 악을 쓰고 난리치셔도 제가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결국 부모님께선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살면서 저 부모님 말씀 거역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많이 놀라시기도 했을 거고
상황이 심각하구나 받아들이신 거겠죠.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며느리로 받아주겠다라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마냥 흥미롭고 또 어떤 부분에선 스릴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이까지 지우라고 할 정도로 싫어했던, 눈에 똥이 들어가도 며느리로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지혜를 며느리로 인정한 것을 보면 부모가 자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혜의 남편은 혹시라도 부모님이 지혜를 괴롭힐까 각서까지 받아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랑 준술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각서를 내밀었어요. 지혜를 며느리로서 대접해주기,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우해주기, 한 번만 더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내뱉거나 내 아이에게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땐 진짜 부모 자식간이고 뭐고 각서고 뭐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연을 정리해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든 네, 모든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신 괴롭히지 않고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겠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눈에 쌈질 켜고 지켜볼 거거든요. 지혜와 제 자식만큼은 제가 꼭 지킬 겁니다. 다행히도 그 집안에선 각서의 내용대로 지혜를 구박하지 않고 며느리로서 잘 대해주고 있고 지금은 준수에게도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자라면서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 아직도 그때 그 일이 생생하거든요. 그때 준수가 소리내어 울지 않았더라면, 뽀삐가 사력을 다해 짖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지혜가 쓰러져 있었다는 걸 몰랐겠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짖어댔기에, 위험을 알렸기에 지금 이렇게 지혜가 예쁜 모습으로 저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괜히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혜의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지혜의 남편에게도 덩달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이제 죽을 때까지 저희 가족을 지킬 거예요. 만에 하나 누구라도 저희 가족을 헐뜯거나 괴롭히고 욕하는 게 보인다면 전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설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사실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것도 부모님의 행동에 너무 크게 실망해서였어요. 사람이 같은 사람을 상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고아원이 아닌 세상 밖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귀담아 들어준 분이셨다고. 아주머니랑 아저씨 두 분이 아니었다면 자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저희 아내랑 아들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야, 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서, 마음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계속 듣고 있을 무렵 아내도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제가 멀리서 손을 흔드니 아내는 제 쪽을 한번 보더니 곧바로 달려와 지혜를 품에 와락 껴안았습니다. 저도 지혜를 많이 그리워했지만 아내는 특히나 더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지혜를 친딸처럼 돌보고 준수를 친손자처럼 아껴줬기에 7년간의 그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품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지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눈앞에 두고서도 모르겠다 얘. 그동안 아줌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아줌마, 저도 아줌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하긴 무슨.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줌마 만족해. 아유, 우리 지혜 살 빠진 것 좀 봐. 아줌마가 뭐라고 했어?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 저 살 하나도 안 빠졌어요. 밥도 매일매일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준수야, 아줌마한테도 얼른 인사드려야지. 너 아기 때 엄청 잘 챙겨주신 분이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이고, 준수야. 네가 이렇게 많이 컸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완전 애기였는데. 지혜야, 이렇게 잘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준수도 잘 커져서 고맙고 그냥 모든 게 다 고마워. 지혜의 남편은 뒤늦게 도착한 아내를 향해서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아내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꺼내더군요. 진심으로 아저씨랑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지혜 남아 이 세상에 없었을 거고 저희 준수도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지거나 아니면 고아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을 겁니다. 저희가 다 모여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웃으면서 이렇게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저씨랑 아줌마 덕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신 아저씨랑 아줌마께 뭐라도 제대로 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요. 그동안 지혜한테 월세며 전기세며 이런저런 비용들 전부 다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몇백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지원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 성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에휴, 이 사람 참. 성의 표시 무슨. 사람 생명 살리는데 보답을 받고 뭐 그럴 게 있나.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 준 거, 그게 진짜 최고의 보답이고 성의 표시야. 지혜 남편은 참 집요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 표시를 하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그렇게 성의 표시를 하고 싶으면 지혜를 중전마마 모시듯 대하고 살라고 그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성의 표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계좌번호를 달라고 성화를 부리더군요. 1시간 정도 서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제가 백기를 들고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많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찾아가 되돌려 줄 거라는 말을 남기고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휴대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입금이 됐다는 문자였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무려 3천만 원이었어요. 엄청난 액수에 놀라 입을 못 다물고 있던 그때 지혜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네 혹시 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원래는 300인데 공 하나 더 눌러서 3천만 원을 보낸 거라든지 그런 거라면 내가 지금 바로 돌려줄게. 아이고, 잘못 보낸 거 아닙니다. 제대로 보낸 거 맞아요. 뭐? 아니 3천이 누구지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주긴 줬다만 이렇게 큰 돈 보낼 줄 알았으면 안 받았지. 아저씨랑 아줌마가 저희 가족 이렇게 다 잘 지낼 수 있게끔 잘해주신 거에 비하면 솔직히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도 모자란 수준입니다. 더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더 보내면 아저씨가 불편해하실까 봐 그동안 지혜한테 지원해 주셨던 월세며 각종 공과금 비용이랑 거기다가 이자만 붙여서 보내드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제가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보답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저씨께서 이 돈을 받아주시면 저는 평생 아저씨랑 아줌마를 은인으로 여기면서 연락하며 지낼 거고 만약에 거절하신다면 평생 연락 안 드리고 지낼 겁니다. 아내랑도 이야기 다 끝냈고요. 허허, 이거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일도 행복하게 웃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도 또 완강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꺾어놓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부모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인생을 사는 부잣집 외동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저씨는 제 아내와 아들의 인생도 구해주시고 제 인생까지 싹 바꿔놓으셨으니까 그 돈 받을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받아주십시오 아저씨. 지혜 남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와 준수의 인생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까지 바꿔놓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시큰거렸기 때문이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기에 돈을 받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혜네 부부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결국 그 돈을 받기로 했답니다. 얼떨결에 받게 된 3천만 원을 저희 부부는 어디에다가 사용했을까요?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동시설과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진행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뜻깊은 곳에 쓰기 위해 아내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도 정말 기적 같다고 밖엔 설명이 되질 않네요. 지혜네 부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듣기론 시모가 조금이라도 귀찮게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려는 등의 기미가 보이면 남편의 선에서 싹 다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백도 그런 든든한 백이 없다며 지혜는 저희 부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로 자랑을 하곤 한답니다. 다시 연락이 닿은 만큼 활발하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고, 생일이 되면 찾아와 같이 케이크 촛불도 불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나가고 있어요. 아주 가끔은 동반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준수를 예뻐해주는 만큼 저희 아이들도 준수를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있답니다. 나는 기적이 씨앗과 같다고 믿는다. 우리의 관심과 감시로 심고 물을 주며 꽃이 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관심, 작은 마음, 작은 배려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일상 속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일상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